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패스 코리아에서 AI 트렌드 특강으로 AI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AI 트렌드 특강을 맡게 된 강사 신성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AI가 이제 너무나 열풍이다 못해 어디에 가나 AI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식당에 가더라도 키오스크를 통해서 AI를 접할 수도 있고, 뷔페 식당에 가더라도 이제는 음식을 치우는 로봇이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모바일 폰에는 AI가 들어왔다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나 AI가 넘치고 또 챗 GPT라든가 구글 제미나이 같은 LLM 거대 언어 모델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 AI는 일상으로 들어오는데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 AI를 새롭게 배우는 것도 이상할 정도로 AI는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AI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AI는 또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AI는 무엇이고 또 AI와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과연 AI는 뭐고 머신러닝은 뭐고 딥러닝은 또 뭐고 생성형 AI는 뭔가 이런 골치 아픈 개념들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AI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AI 사이트나 AI 기술들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배워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시간을 좀 만들었고요. 저는 이 강의를 맡게 될 한국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협회의 신성진 대표라고 합니다. 네. AI 일상으로의 초대. 아주 거창한 말 같지만요. 맞습니다. AI가 이제 엄청난 기술 개발 회사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기술 개발 회사들을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그 AI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눈만 돌리면 다 AI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AI는 일상으로 이미 들어와 있고 그 일상에 들어온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과정은요, 총 6차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첫 번째 차시는 AI로 구현하는 눈, 코, 입이라고 해서, 과연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줄임말이죠. 그 AI는 도대체 그 정체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AI 사례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신기한 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 생산성. 챗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만든 클로드 같은 모델들, 네이버의 하이퍼글로바 X 같은 이런 LLM 모델들을 통해서 문서 작성이라든가 문서 결과물,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여러 가지 프롬프트 작성 방법들도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우리 사무 환경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그 엑셀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이 안에도 이미 AI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픈 AI라는 회사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이 아니더라도 워낙 다양한 회사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문서 작업하시거나 사무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한 툴들이 이제는 검색 2번, 그 다음에 클릭 1번, 로그인 1번, 키보드 1번이면 그냥 여러분들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간단하게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LLM이라든가 AI 모델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모델과 LLM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주소를 딱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유튜브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해주는 사이트도 있고요. 또 문서, PDF 문서라든가 한글 문서라든가 텍스트로 되어 있는 문서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올리기만 하면 그 문서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채팅을 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요. 클릭 몇 번만 하면 그냥 내 기념일 음악도 하나 만들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가사, 내가 아무렇게나 적은 가사를 갖다가 챗GPT로 예쁘게 만들어서 넣으면 아주 아름다운 발라드 음악을 생성시켜주는 AI도 있고, 최근에 오픈 AI가 이제 개발하고 런칭을 앞두고 있다는 소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한 줄만 가지고도 1분짜리 동영상이 만들어지고, 중국에서 다양한 LLM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중국도 크링이라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도 텍스트만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다 라고 이제 밝힐 정도로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사이트들을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AI 활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두 편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AI로 사업화하기. 결국에는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AI를 통해서 예전에는 저희가 뭐 40을 좀 넘어갔는데요. 어렸을 때 봤던 SF 공상 과학 영화에 나왔던 그런 기술들이 이제는 바로 눈앞에서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상상만 했던 기술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 들어와 있고, 그 유명하게 생각되어지는 모델들도 클릭 몇 번만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으면 내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예전처럼, 이 아이디어를 뭔가 실현화시키려면, 현실화시키려면 뭔가 기술을 개발해야 돼, 연구를 해야 돼, 이런 시절이 아니라, 다양하게 널려져 있는 오픈소스라든가 AI 툴들을 가져다가 그냥 바로 사업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로 사업화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이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AI의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시키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는 우리가 AI로 구현하는 눈, 코, 입이에요. 왜 제가 눈, 코, 입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AI가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티피셜이라는 거죠. 아티피셜이라는 게 뭐죠? 인공적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겁니다. 인텔리전스는 뭐죠? 인간의 지능. 자, 인간의 지능은 그냥 뇌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이 현상 세계를 받아들이는 오감, 즉 촉감, 시각, 청각, 후각,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감각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사고작용을 일어나게 하는데요. 그런 인텔리전스를 대체한다. 뭘로? 인공적으로.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라고 했을 때 챗GPT가 AI입니까? 아니면 뭐 머신러닝이 AI입니까? 그것보다 AI는 좀 더 광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뭐 weak AI, 약한 AI가 있고 또 뭐 strong AI라는 거 있는데 이 weak AI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엑셀이나 계산기처럼 인간의 어떤 지각 능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뭐 특정 기능에만 좀 수행을 잘해주는 그런 AI가 이제 weak AI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strong AI는 인간과 뭔가 상호작용할 수 있다. 즉 최근에 등장하는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그다음에 클로드 같은 그런 LLM들은 채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인공지능 모델과 서로 생각과 텍스트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호작용할 수 있으면서 인간과 비슷한 로봇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AI 모델들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스트롱 AI라고도 불러지고요. 추론의 능력들이 이제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에 들어가는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을 통해서 인간이 학습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텍스트 분량을 학습해서 AI가 이제 인간과 상호작용하고 인간이 쉽게 추론하지 못했던 것도 그냥 술술술 풀어내주는 그런 걸 스트롱 AI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AI라고 하는 게 바로 인텔리전스를 대체하는 것, 즉 인간의 학습 능력이나 추론 능력 그리고 지각 능력까지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 이걸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AI라고 한다. 그래서 AI의 어떤 계층 구조를 살펴보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앞에서 제너레이티브 AI, 즉 생성형 AI죠. 챗GPT라든가 그 다음에 구글 제미나이 같은 이런 언어로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는 그런 AI만 꼭 AI가 아니고요. AI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것 말고도요. 그냥 인간의 계산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계산기, 엑셀 우리 함수, 우리 컴퓨터, 센서 이런 것들도 다 어찌 보면 AI의 어떤 큰 개념 안에 들어가 있다. 왜냐? 인간이 하지 못하는 걸 대신해 주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프로젝션을 킬 때 리모컨으로 켜고 에어컨 킬 때 리모컨으로 켜는 것도 어찌 보면 인공지능이 하는 영역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느냐? 바로 그거는 이제 갈수록 계산을 잘해주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상호작용을 잘하는 그런 AI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인간을 좀 더 많이 대체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쪽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간단한 AI도 없다면 굉장히 불편한 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I라고 하면 꼭 챗GPT나 이런 제미나이 같은 지금 트렌드를 끌고 가고 있는 생성형 AI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는 걸 디지털화 시킨다거나 우리가 움직이고 뭔가를 하기에도 귀찮은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들도 결국에 이 AI 기술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기술의 조합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I, 머신러닝 안에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런 이제 개념들도 들어가 있고요.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딥러닝, 그리고 생성의 AI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이 AI예요? AI가 제너럴 AI예요? 뭐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계층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이 있어요.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또 이렇게 크게 자리 잡아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IoT 센서, 리모컨 개발하고 PC, 컴퓨터 이렇게 개발할 때는 인공지능이 별로 말이 없다가 왜 갑자기 머신러닝입니까? 라고 나오는 거는요. 바로 여기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다. 즉 모바일 폰의 시대가 되고 또 컴퓨터가 발전이 되고 또 우리 인간 그 사회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사회 현상과 행동과 생각들을 반영할 만한 데이터들이 무진장 많아졌다는 거죠. 그 무진장 많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계산기를 만들 때도 그렇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공식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구조였어요. 이것도 역시 AI 하나의 종류일 수 있습니다. 즉 전문가들이나 이 숫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자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공식을 만들어 놓고 내가 3만 쏙 집어넣으면 9가 뽕 하고 나오는 이런 공식들을 만들어줬던 시대였다면 머신러닝이 이제 부각되게 된 거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데이터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 3에서 3을 넣으면 9가 나온 이런 공식들을 인간이 직접 만들어내기 너무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찾은 게 이 인풋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인풋. 이러한 데이터를 넣으니까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더라. 나오는 건데 이러한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공식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라고 사람이 계산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계산한다? 머신이 계산한다. 기계가 계산한다. 그래서 기계가 계산하는 걸 갖다가 우리 이제 러닝이라는 표현을 써서 머신 러닝인 거죠. 그래서 숫자가 들어가면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고 고양이 그림에 픽셀 값이 들어가면 이게 고양이입니다라고 그 답을 알아맞추는 공식을 찾아주는 게 바로 머신러닝의 기본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AI나 머신러닝이나 우리가 이 현상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뭔가 공식을 찾아내기 위한, 답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인류의 도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머신러닝이 바로 이렇게 작동된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딥러닝은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머신러닝은 공식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하지만 물론 이건 제가 너무 아주 축약해서 표현한 것 뿐입니다. 다만 딥러닝은 이보다 너무 복잡해요. 왜냐? 이제 들어가는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엑셀이라든가 뭐 파이썬이라든가 R 뭐 이런 분석 프로그램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데이터를 우리가 우리 PC에서도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해지고 또 너무나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그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이 수없이 많은 아웃풋을 내기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 등을 통해서 계산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공식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까 이런 인공지능 전문가분들께서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복잡한 공식들을 만들어냅니다. 다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아주 복잡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선형방정식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선들의 조합을 굉장히 많이 엮어봤더니 우리의 인간의 뉴런처럼 우리 인간의 뉴런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이제 뉴런이 있으면 이 수상돌기, 축색돌기에서 또 다른 뉴런하고 여기 엮이고 이 작대기 하나 작은 게 수족에 모여가지고 우리의 복잡 단단한 인간의 사고를 만드는 것처럼 야 이거 1차 방정식 조금 엮어보면 굉장히 복잡한 공식도 풀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도전을 했다가 뭐 도전하면서 좀 좌절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요거 될 것 같은데라고 해서 막 에너지와 자원과 비용과 시간을 들이면서 이런 공식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챗GPT라든가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런 딥러닝들도 이런 방식의 모델들, 여기에 뭐 W1X 플러스 뭐 W5 뭐 이런 식으로 이런 1차 방정식 같이 생겨있는 뭐 1차 방정식으로 딱 단정시킬 수 없지만 이렇게 플러스로 엮여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수식들을 수억 개 조합하다 보니까 복잡한 문제를 풀더라. 이게 바로 딥러닝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은 뭐고, 머신러닝은 뭐고, 딥러닝은 뭐고, 생성형 AI는 뭐냐? 딥러닝에서 이제 또 다른 작은 기술들이 좀 더 집약돼서 나온 게 생성형 AI. 또 머신러닝에서 데이터를 넣어서 공식을 만드는 건 똑같은데, 좀 더 복잡한 공식을 만드는 게 딥러닝. 어찌됐든,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생성형 AI든,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조금 올라갔을 때 인간은 너무 힘들어. 노가다 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계산하기도 힘들고 복잡해져. 그거를 기계가 대신해주는 개념이 바로 인공지능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전체 계층 구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생성형 AI, 딥러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뭐 다 뭐 거기 하면서 말 섞여가면서 얘기하는 그 개념들을 조금 더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특히 요즘에 생성형 AI가 나왔을 때 이 생성형 AI를 누가 어떤 생성형 AI 모델이 더 잘 만드느냐 이걸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 보통 경쟁의 테스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블루라든가 뭐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그게 결국에 뭐냐 인간과 똑같은 수행을 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빗대어서 그 테스트를 하거든요. 인공지능이 아주 오래전에 처음에 연구됐을 때 우리는 튜링 테스트 같은 걸 합니다. 즉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앉혀놓고 똑같은 질문 던졌을 때 이분 A라는 사람이 답을 하고 B라는 사람이 답을 하고 인공지능이 답을 했을 때 얼마만큼 유사하고 또 듣고 있는 사람이 이 답변이 누가 컴퓨터가 했는지 못 알아맞추는지를 알아맞추는 이 테스트를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지금의 생성형 AI도 사실 이런 것처럼 인간보다 더 잘하느냐 인간과 비슷하느냐 이걸로 테스팅을 하거든요. 즉 AI는 결국에 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기계들, 컴퓨터, 공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OCR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수증 정보 같은 걸 이렇게 사진을 쭉 찍으면 여기에 있는 텍스트 정보만 가지고 이렇게 표출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죠. 우리가 명함 앱 같은 거에 명함 탁 찍으면 명함에 있는 글자들 싹 추출해주지 않습니까? 텍스트만 가지고.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사람이 명함을 다 일일이 이렇게 타이핑하기 힘드니까, 검정색은 글씨고 하얀색은 종이니까 검정색이 있는 글씨만 빼보자 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자동화 방식은 어찌 보면 앞에 말씀드린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가 어떻게 기술을 만나가지고 계속 발전이 되는지, 즉 AI라는 거 안에 머신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 안에 또 생성형 AI, 뭐 이런 방식들의 계층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예전에는 이렇게 OCR, 우리가 지금 갤럭시 핸드폰에도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OCR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이에서 글자를 추출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기술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AI였어요. 사람이 이걸 다 일일이 빼내기 힘드니까 컴퓨터가 대신해서 빼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과 생성형 AI들을 만나면서 원래 있었던 기술들도 그런 딥러닝, 머신러닝, 생성형 AI를 만나면서 기술이 훨씬 더 진보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예시로 가져온 게 이 OCR 인식 기능인데요. 자, 문자를 골라낸 뒤에 배경에서 분리한다. 그런데 좀 더 그 분리하는 기술들이 머신러닝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기술도 이제 다 틀어져 있는 텍스트도 올바로 잡아내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술들의 발전, 그리고 그게 좀 더 발전되면 이제 대충 갈겨 쓴 글씨도 이게 노라고 하는 단어가 맥락적으로 나오는 단어면 잘 안 쓰여져 있는 뭐 요렇게 뭐 KNO 이렇게 썼을 때 이게 뭔가 맥락적으로 봤을 때 노라는 단어가 쓰였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거 K겠네라고 하는 식으로 원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 이제 알아맞힐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문맥들도 바로 이거는 K라는 글자입니다라고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냥 단순 AI 기능만 가지고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KNOW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에 쓰여있는 텍스트들을 여러 개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분석하면서 이 노가 언제 쓰이는지, 그리고 앞과 뒤에 있는 단어들을 봐서 요 글자는
노일 확률이 높으니까 이거는 K일 거야 라고 잡아주는 그런 머신러닝, 딥러닝을 만나서 문자를 추출해주는 단순한 AI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발전시켜 나가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로그인하거나 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뭐 이런 거 치라고 나오죠. 예. 막 갈겨 쓴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를 찾아보고 우리가 이거를 TRIEST라고 잘 적으시면 아 요렇게 생겨있는 글자도 T구나라는 것들을 PC가 학습하는데 데이터로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해보고 싶어. 제가 이제 어떤 블로그에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 똑같은 글자인데 사랑을 해보고 싶은 건지 사랑해보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기계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가능해졌죠. 우리가 챗GPT에서 정말 많은 인간이 평생 동안 읽을 책의 뭐 100만 배 이상을 읽었으니까 텍스트와 텍스트의 관계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사랑해보고 싶어가 그 앞문장과 뒷문장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주니까 딥러닝이나 생성형 AI를 만나니까 이런 단순하게 문자를 추출해내는 기술들도 그 기술을 만나가니까 훨씬 더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딥러닝, 그 다음에 생성형 AI들이 뭐 경쟁하면서 서로 뭐 베타 영역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기술이 발전되면서 계산을 잘하는 영역에서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서로 보완제 역할을 하고 또 전체 전공 중에 세부 전공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문들이 만들어지다 보면 전체 AI의 기술의 발달이 이제 커지는 더 발전되고 그 AI의 시장도 커지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의 뭐 개념들, 궁금증들을 좀 이 앞에서 말씀드린 걸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결국에 저는 이제 혼자 생각해 보는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건 것 같아요. 인간이 못하는 거. 제가 예를 들면 방사능 오염지대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인간이 들어가면 안 되죠. 못하죠. 자, 그리고 뭐 지뢰밭을 가고 싶은데 인간이 못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필요한 거고요. 인간보다 잘하는 거. 제가 약 5,000 단위수의 숫자를 가지고 곱하기 해가지고 10개를 빨리 풀고 싶어요. 그럼 엑셀로 우리가 하는 게 빠르잖아요. 인간보다 잘하는 거. 인간에게 어려운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AI의 계속되는 발전, 기술들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간다면 우리 연구자들도 그렇고 시장에서 그 AI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고 훨씬 더 매력적인 AI의 사업화와 기술들을 개발해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아까 명함 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맨날 명함을 이렇게 모아놓고 많이 모아둔 명함을 후배들한테 자랑하죠. 아, 나 이렇게까지 사람 많이 알아. 네트워크 많이 아니까 내가 그래서 네 선배인 거야 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사 갈 때마다 명함집 챙겨야 돼요. 그리고 명함 잃어버리면 사람들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 생각 안 나니까 머리 빡빡 긁으면서 아, 네 이거 명함 이거 어디다 뒀지? 너 혹시 거기 연락처 알아? 카카오톡으로 하다가 전화번호 연락처 모르니까 보이스톡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 명함을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이 잘 못하는 거, 어려운 거 그런 것들을 아,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저장을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가 결국 사업화가 되는 것처럼 이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결국 인간의 어떤 오감, 지각들을 대신해가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뭐 눈을 대신해갈 수 있는 거는 뭐 OCR 기술이겠죠. 텍스트를 봤는데 문자만 보고 싶어, 문자만 추출하고 싶어, 이미지만 추출해서 그 이미지를 누가 해석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기술을 대신하고 또 두뇌를 대신해주는 또 LLM과 멀티모달들, 그 다음에 사운드 투 텍스트, 음성이 들어가면 텍스트로 전환해주는 기술들, 그 다음에 텍스트로 들어가면은 사운드로 전환해주는, 입으로 말을 해주는 것처럼 텍스트를 바꿔주는 기술들,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요 전자코도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일렉트로닉 텅이라 해가지고 전자혀도 나왔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촉감 같은 거를 센서링 할 수 있는 기술들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거죠. 영수증 누가 나 대신 ERP 입력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꿀밤 맞죠? 네, 왜냐? 그 상상할 시간에 일이나 열심히 해라 라고 했던 게 AI 시대 전입니다. 이제는요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시는 직원분들을 상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엉뚱한 상상을 했을 때 그걸 현실로 만들어내기가 예전처럼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냐? 그게 아니라 엉뚱한 상상력을 내뱉어도 이제 몇 가지
AI와 생성형 AI, 딥러닝, 머신러닝 기술들을 잘 조합하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게 AI 사고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AI 기술들을 막 잘 익히고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통계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그 AI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다만 우리 같이 AI를 공부하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 그 다음에 AI를 배우려면 수학, 선형대수, 벡터, 행렬, 뭐 미분, 적분 이런 거 배우는 거 너무 힘드신 분들, 우리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하나의 기술을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다양한 오픈소스형 그리고 조금만 노력을 들이면 얻을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다양하게 접목시켜가지고 이런 엉뚱한 상상들을 사업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니까 여러분들 기업에서든 여러분들 업무에서든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미래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AI를 접목시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코가 나왔습니다. 유해가스 감지죠. 사람이 유해가스 감지해가지고 이거 유해가스인데요 하다가 죽죠. 그죠? 그리고 질병 진단. 희한하게 어떤 특정 질병에서는요, 사람의 체취라든가 향기에 좀 다른 질병이 있대요. 그 예전에 뭐 의학 드라마 하우스 같은 데를 보면 그분이 이렇게 맡다가, 뭐 파킨슨병입니다. 뭐 이렇게 진단하는 것도 있어요. 천재 의학자들은 뭐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대충 감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 착안해가지고 질병을 진단하기도 하고요. 또 특정 냄새를 구별해가지고 뭐 마약이라든가 지금 막 개 후각을 이용해서 마약 찾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훨씬 디지털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식품 신선도 판별, 우리가 그 냄새를 맡아보고 상한 냄새 맡아보고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인간이 못하고 어렵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AI가 이렇게 해주더라. 자, 그 다음에 심지어요, 바이오 전자혀가 나왔습니다. 예, 나온 것도 아니고요, 꽤 오래전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자혀가 어느 특정 연구 파트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간의 미각을 받아내는 이런 것들을 잘 메타포로, 모티브로 삼아서 이렇게 절대 미각, 전자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여러분들 검색해보세요. 전자혀. 검색해보세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사례, 검색하면 다 보이는데 왜 말씀해주세요? 맞습니다. 검색한 사람이 이기는 시대예요. 탐색한 사람이 이기는 시대예요. 예전에 KBS, SBS, EBS 그런 지상파 방송들이 여러분들에게 변화라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알려주는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직접 찾아보신 것들을 갖다가 직접 해보셔야 변화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똑똑해지고 세상이 AI로 다 막 넘쳐나니까 우리도 똑똑해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죠. 시대가 변해가는 게 워낙 각양각색으로 변해가고 그런 각양각색 변화된 정보들이 다양한 채널들 속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다양한 채널들을 직접적으로 탐색하는 그 능력이 이제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자혀 나왔어요. 아, 전자혀요? 저 알고 있었는데요. 알고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전자혀가 우리 일상생활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주는 거, 그게 바로 기획자, 창업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이걸 보고 있다면 내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일상생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의 사회적 현상의 문제들을 이런 AI 기술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 그 고민의 영역들이 결국에 연구자들에게도 전달되고 그 연구자들의 연구 기술물이 사업화되고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이 시장을 더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더 편리해지고 인간의 사회적 문제를 도출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의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류적인 문제들을 저는 AI가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뭐 바닷물 오염되어 있는 것들 정화시켜주는 거나 쓰레기 같은 거 모아주는 그런 AI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런 AI를 바라볼 때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원할 때 잘 수 있도록 돕는 뇌파까지도 나왔습니다. 원할 때 잘 수 있대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미치겠는데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버튼 한번 누르면 뇌파를 조정해가지고 버튼만 눌러도 꼬까닥 이렇게 잠들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만들어낸 이 생각만으로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는 요거 뉴럴링크 경쟁사들도 한 2억 개 더 등장했다고 봐요. 자, 인간의 뇌에 요거 심으면요, 뭐 우리가 이 안에 뭐 딥러닝이 뭐 들어가서 인간의 뇌 모습과 뭐 같이 구현됐을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뉴럴링크 뇌에 넣으면 인간이 생각하는 것들로 그 어떤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서 뭐 11명, 12명 임상시험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하는데 정말 이단하죠. 예, 이 앨런 머스크가 꼭 앨런 머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엉뚱한 상상을 하더라도 그 엉뚱한 상상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아이디어가 된다면 기술들을 쉽게 이제 붙일 수가 있으니까 엉뚱한 상상 많이 하십시오. 챗 GPT가 이제 애플 주축 디자이너를 합류시켜가지고 각종 AI 기술을 탑재하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그 노트북에 뭐 윈도우를 설치하고 뭐 맥 OS를 설치하고 유닉스, 리눅스 이런 운영 체제를 만드는 것처럼 챗 GPT가 일종의 운영 체제를 만든다면 CPU처럼 CPU 같은 칩도 만들고 운영 체제를 만든다면 우리 시대는 어떻게 바뀔까? 앞서 말씀드렸던 소라라고 하는 텍스트만 넣으면 동영상이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이 있다면 우리 광고 업계에 계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이제 크몽이라든가 숨고라든가 이런데 TV 광고 제작해드립니다 하고 돈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서 광고 제작자로 투잡하실 분들이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제 무섭게 변해가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나의 기회는 어디에 있고 또 내 사업은 또 어떻게 변해갈 수 있고 이 사업과 이 사업을 합쳐가지고 또 어떤 사업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AI와 친해지면서 상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AI 시장 규모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이게 정확히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생성형 AI나 AI 기술들이 막 빅테크 업체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가끔씩 치킨 게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치킨 게임 기술을 많이 개발하는 것보다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사업화된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킬 것이며 그 사업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사례들인 거죠. 우리가 그냥 챗GPT에서 들어가 보면 시 한 편 써줘. 그러면 챗GPT가 시 써주죠. 예. 자, 그리고 이미지 인식해줘 하면 이미지 인식해주죠. 그런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업화시킬 것인지 아이디어는 기술은 동일하게 있고 우리는 동일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연인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찍으면서 뭐 자기 시집 만드는 그런 문학 작가가 꾸민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꼭 작가가 꿈이 아니더라도 내가 소소하게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딱 찍고 나서 그 이미지에 대한 느끼는 감각이나 이 현상들을 묘사하는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런 카메라 하나 들고 다니면서 사진만 찍어도 시로 바꿔주고 그 그림에 대한 이미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접목되어 있는 카메라가 있다면 사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이 카메라가 시장에서 잘 먹힐지 안 먹힐지는 두 번째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동일한 기술을 보더라도 우리는 프롬프트에 채팅창에 하나 입력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혹자는 그 기술을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사업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사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쉬워졌다라는 겁니다. 업스테이지라는 우리나라 한국의 훌륭한 회사죠. 업스테이지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만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솔라라는 모델들과 이 콴다라고 하는 수학 문제 풀어주는 이런 플랫폼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사진만 찍어도 수학 문제의 풀이와 답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이제 뭐 우리가 AI의 기본은 항상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 이제 유병재 코미디언 분께서 막 이렇게 뭐 검정색 속옷처럼 입고 나와가지고 나 이거 입었습니다 하고 축구선수 따라하고 그랬는데 황희찬 선수가 막 이렇게 검정색 난닝구처럼 입고 나와서 보니까 이게 다 움직임을 추적해주는 센서가 달려있는 조끼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스포츠에도 굉장히 많은 센서링 측정 방법들도 많이 개발되고 그런 센서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AI 코치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너무나 많이 봐서 여러분들이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제 우리 일상 속에 AI로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없는 게 없겠구나. 자, 그런데 이런 AI 스포츠와 관련된 솔루션 외에도요. 이 거울 말고도 이 주변에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에 우리는 AI 접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상력을 많이 지녀라라는 겁니다. 이미 미국 채용 담당자의 70%는요. AI 기술을 적용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LG라든가 현대자동차, 뭐 육해공군 등의 100곳 이상의 기관이 이런 뭐 특정 회사들의 제가 뭐 홍보는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뭐 이 AI가 대신 면접 봐주는 이런 솔루션에 굉장히 익숙해진 MZ 세대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눈, 코, 입
표정, 얼굴의 근육의 움직임, 이것까지 미세하게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긴장을 하고 있고, 뭐 거짓말 탐지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 긴장해서 이 정도의 답밖에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감안하면서도 데이터화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뭐 집중도 뭐 이런 것들도 다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AI를 활용한 HR 시장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AI 면접 실시 현황이라고 해서 뭐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이제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고요. 2.4, 15.9%.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면접하시는 분들도 피면접자들도 AI 면접이 오히려 공평하게,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선호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채용을 하다 보면 면접관 분들께서 지쳐요. 뭐 한 그 잡 포지션에 면접을 본다 하더라도 뭐 수백 명, 뭐 많게는 수천 명 몰려오기도 하고요. 그 이력서 다 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럼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다 빼내야 되는데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인간의 그 힘으로 다 이력서를 보고 살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텍스트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 가치와 우리 인재상에 가장 적합한 인원들이 쓴 자기소개서를 보고 학력값을 추출해준다든가, 그리고 복붙하는 이력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작성한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거는 사람보다 오히려 AI 힘이 좋으니까 이런 시장들도 계속 커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이시죠? 요거 오픈 AI가 이런 사이트, 오픈AI 사이트 지금 현재 버전은 아닙니다. 예전에 소라라고 하는 모델이 들어왔을 때 이 소라라는 모델, 여기 보면 모델이라는 이 모델이 아니고요. 인공지능 모델의 이름이 소라입니다. 이 소라 모델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현해드라는 겁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런 작은 2줄 정도의 프롬프트만 가지고도 정말 실감나는 영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 영상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런 눈 동공에 비추는 반사광이라던가, 그 다음에 네온사인이 선글라스에 비치는 모습, 파도 치는 모습, 촛불이 흔들리는 모습, 눈동자의 반사광 보이시죠? 예, 보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인간의 실제적인 세상과 아주 비슷하게 구현을 해내는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나온다면 우리의 컨텐츠 제작하는 환경들은 너무나 많이 바뀌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거고요. 또 심지어 오픈소스 LLM, 페이스북 메타라는 회사죠. 이 메타라는 회사가 2022년 4월에 라마라고 하는 LLM 모델을 오픈으로 뚫어버리니까 많은 개발자들이 이 LLM을 가지고 다양한 또 다른 LLM을 만들어주는데, 이 LLM은 심지어 GPU나 CPU 조금만 좋은 거 장착하면 우리 로컬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는 랭귀지 모델을 만들었어요. 챗GPT 같은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들을 막 70만 개, 60만 개가 올라와서 허깅페이스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막 모델들이 막 즐비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항상 저에게 질문이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파인 튜닝 하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메타라고 하는 어떤 큰 뭐 모델이 있다라면 그 모델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로 이렇게 학습하고 조정해 가지고 내 문서, 내 기관의, 내 회사의 정보들만 가지고 만든 LLM도 이제 조금씩 계속 등장을 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텍스트, 우리가 챗GPT 들어가가지고 질문을 텍스트로 날리고 질문을 텍스트로 응답받고 하는 것보다 이제는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우리의 시각, 영상, 음성, 촉각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있는 구글이나 오픈AI나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웹서비스, 뭐 XAI를 만든 뭐 일론 머스크의 회사, 이런 분들도 다 이런 AI를 만들기 노력하는데, 그때 우리가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멀티모달이다. 그래서 멀티모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이 현상, 이 강의장을 한번 바라볼 때도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얼굴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든 소음을 듣고, 또 여기에서는 냄새도 맡고, 또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도 뉴런에서 인지하고, 분위기와 감정을 인식해서 또 다시 한번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인간의 오감과 공감각적인 반응이나 학습의 추론 능력도, 학습 능력도 구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기초적인 분야가 바로 이 멀티모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AI 전쟁이라서 아까 보여주는 뭐 동영상 만들어주고 이미지 만들어주는 것도 다 이런 개념에서 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방금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것, 인간의 능력, 인간의 부족한 능력, 못하는 능력, 또 인간의 장애가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AI가 대신해주고 있고, 그 AI 기술들이 이제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도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AI를 너무 멀리만 바라보지 마시고, 너무 거창하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게 좋은 아이디어면 좋겠죠. 인류와 사회의 현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가지고 이런 AI 기술들과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획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뭐 AI 알고리즘을 계산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AI들이 많은 사람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 어렵게 생각하는 순간 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 우리 AI에 점령당하게 돼 있어요. AI 전문가 유명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AI가 인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이 못 쓰는 사람을 지배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AI들에 대한 이런 강의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시고 아 시대의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나는 또 어디에 맞춰서 좀 내 미래를 설계해야 되겠다. 내 진로를 찾아봐야 되겠다. 우리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감을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1차씩 간단한 AI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